안녕하세요. 저는 계속되는 불행 속에서 마침내 행복을 찾아낸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삶은 남들보다 조금은 더 험난하고 거칠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부모님의 무관심과 방임 속에서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가시밭길이던 제 인생에도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네요. 오늘 여러분께 상처투성이었지만 결국은 제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 어릴 적 저희 집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막장 집구석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쌈박질을 하고 교도소를 수시로 드나들었고, 어머닌 주부 도박단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동네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라 저도 당연히 손가락질을 당하곤 했죠. 엄마가 몇 번을 말해. 걔네 집구석이 얼마나 웃긴 집구석인데. 아주 동네 망신이라니까. 앞으로 걔랑 말도 섞지 마. 같이 놀다가 우리 아들까지 괜히 이상한 데 물들까 봐 무섭다 얘. 아무리 제가 노력하고 먼저 다가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그 집 자식이라는 낙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제 성격은 갈수록 소심해지고 알 수 없는 피해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넌 오랜만에 집에 오는 애비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왜 구석에 박혀 있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매가리도 없고. 그 애비의 그 자식이지. 제가 당신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 뭐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게 잘난 엄마라서 손에서 화투를 못 내려놓냐? 자식 교육 한번 잘한다. 부모님은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크게 싸우셨고, 저는 그게 제 탓인 것 같아 이유도 모른 채 제 가슴 속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방임 속에 말라가던 절 구해준 분이 바로 제 할머니세요. 할머니는 부모님의 엉망인 생활을 들으시곤 그 길로 절 데리러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다 들었다. 우리 동석이한테 부모 노릇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데려가서 키울란다. 우리 손주까지 너희들처럼 망가지는 꼴 못 본다. 못 봐. 할머니 크게 호통을 치시곤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날 전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넣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와의 생활 역시 가난하기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전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할머님 밤마다 다 큰 절 꼭 껴안고 주무셨어요. 밤에 혹시 누가 절 데려갈까봐 걱정이 되셨대요. 저와 할머니는 주말이면 서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시장을 가거나 동네 마실을 다녔습니다. 할머니와 다닐 땐 전처럼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이유 없는 비난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다닌다고 다들 칭찬을 하셨죠. 아유, 손주가 다정하기도 하지. 늘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네. 할머님 좋으시겠어요. 아, 그럼 좋지. 동석이가 있으니까 이 늙은이가 동네 구경도 잘 다니잖아. 나한텐 이놈 하나가 전부야, 전부. 저는 절 구해주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절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되겠다고 항상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평소에도 바르게 생활하려고 애썼어요. 에구, 동서가 밤이 늦었는데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어? 그만 자고 내일 하렴. 저녁밥도 대충 먹고 종일 공부만 했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거 복습 다 하고 자려면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 성적을 더 올려야 대학 갈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손주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할머니는 이미 저에게 너무 많은 걸 해주셨지만 항상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할머니 덕분에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장학금을 받고
당당히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학교에 입학해서도 아르바이트로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야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전보단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지만 제가 얼른 졸업해서 취직하면 할머니를 전보다 더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도 학교 선배 집에서 자고 갈 것 같아요. 선배랑 요즘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항상 뭘 하더라도 밥부터 먹고 해야 한다. 넌 어릴 때 잘 못 먹고 커서 늘 마음이 쓰여. 제가 외박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잔소리 같지만 따뜻한 걱정을 쏟아내셨어요. 저 밥 엄청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저 내일 일찍 집에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 언제나 할머니에게 기다려 달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할머니가 너무 크고 든든해서 언제나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 곁에 계셔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 다 되어서 집에 귀가한 전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오늘따라 늦게 일어나시네.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시더니. 할머니, 저 왔어요. 동석이 왔어요. 어제 늦게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누워 계셨어요. 전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 왔다니까요. 할머니,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금방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없는 사이에 조용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전 할머니를 꼭 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때 할머니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셔서 동네 사람들이 이 정도면 호상이라며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제 마음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좀 있으면 저 취업도 할 거고 돈 열심히 모아서 할머니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매일 먹여드릴 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할머니? 그때까지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떠나고 나니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 먼 곳에서 절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합격증을 들고 바로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드디어 취업했어요.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좋은 회사예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죠? 항상 저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 계속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무덤 앞에서 했던 약속처럼 저는 입사하고 나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보다 큰 인정을 받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까지 하게 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늘 일에만 빠져 사는 절 안타깝게 생각했죠. 김 대리님은 보면 사람이 참 괜찮은데 너무 재미없게 사시는 것 같아요. 대리님 쇼핑도 안 하시죠? 맨날 같은 양복, 같은 구두잖아요. 아, 그게 티가 났나요? 그래도 세탁은 잘 해 입고 있습니다. 아유, 대리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요. 옷도 좀 사 입으셔야 연애를 하시죠. 대리님 설마 연애도 한번 못 해보신 건 아니죠? 저는 동료의 말에 뜨끔해서 연신 커피만 홀짝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의 재미라곤 도무지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미건조했던 제 인생에도 정말 운명처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하게 지내던 옆부서 동료가 밖에서 점심을 먹자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가보니 동료는 없고 어떤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당황했는데 곧이어 동료에게 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어요. 김 대리님, 소개팅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실 게 분명해서 제가 깜짝 소개팅을 준비했어요. 일단 밥만 먹고 오세요. 누가 알아요? 인생이 달라질지요. 김 대리님, 화이팅!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인사를 건넬 생각도 안 하고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절 이끌어준 것이 바로 소개팅 상대이자 제 아내가 된 여자였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소개팅인 거 모르고 나오셨나 봐요. 제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면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세요. 저 소개팅 한다고 아침밥도 안 먹고 나왔거든요. 아내와의 만남은 제 예상엔 전혀 없던 일이었지만 그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낸 저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달리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편이었죠. 난 현재를 즐기며 살고 싶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오늘 즐거울 일을 놓치면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우린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서 알콩달콩 살자. 이런 아내 덕분에 저는 생전 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내와 결혼 약속을 잡고 나니 전 오히려 일 욕심이 더 크게 생겼어요. 하루빨리 승진해서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다니던 회사는 제가 20대 중반에 입사한 첫 회사였고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 덕분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님과는 사석에선 형 동생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죠. 동서가 내가 사석이니까 편하게 부를게. 너 얼마 뒤에 결혼한다며? 내가 네 결혼 선물로 뭘 해줄까 한참 고민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냈어. 한번 들어볼래? 네가 괜찮다면 내가 꼭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유 형님, 회사에서 항상 잘 챙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혼 선물까지 받으면 제가 너무 양심이 없죠. 그저 그날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맛있는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야. 아니, 동석이 네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지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혹시 너만 괜찮다면 내가 혼주석을 채워주고 싶은데 어떠니?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면 편하게 말해주고. 회사 대표님은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분이셨어요. 대표님은 혹시 본인이 너무 마음만 앞서서 얘기한 거면 못 들은 거로 해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크게 감동해 코가 찡해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비어있을 혼주석의 내심 신경이 쓰였거든요. 대표님, 아니 형님, 절 그렇게나 생각해 주시다니 오히려 너무 감동입니다.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주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걱정이었는데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날 대표님이 보여주신 마음 덕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대표님은 결혼식 날에도 정말 제 친부모님처럼 혼주석을 채워주시며 축하를 해주셨어요. 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이 안 계셨다면 저 사실 비어있는 혼주석만 쳐다보다가 결혼식 끝낼 뻔했어요. 아이,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동서가 정말 축하한다. 재수 씨 축하드려요. 난 오히려 네 결혼식 이렇게 기쁘게 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네가 앞으로 분명히 멋진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고 믿어. 그날 대표님과 사모님과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은 그 어떤 축하보다도 소중하고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후에 사모님은 저희 신혼집으로 냉장고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선물을 안 해주셔도 괜찮다고 연신 말씀드려도 이미 산 거 환불도 못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며 웃으셨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아선지 아내와 전 곧바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매일 우리의 미래를 그리며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쌓아갔어요.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외롭게만 살아온 탓에 아내만 괜찮다면 아이들도 여러 낳아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자고? 여보, 난 우리 둘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이 키우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매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아휴, 애 낳는 순간부터 나는 없고, 그냥 걔 엄마로만 살아야 할걸? 난 그런 거 정말 싫어. 전 아내가 그렇게나 정색을 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를 원해도 아내가 싫다고 하니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더 이상 아이 얘기를 하지 않자 아내는 다시 원래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당신 매일 아침밥도 못 먹고 굶고 다녔다고 했지? 앞으로 내가 매일 아침 든든하게 차려줄 테니까 기대해. 나 요즘 레시피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아내는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어서 매일 아침 식사 물론이고 야식에 특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다른 반찬이 올라오는 밥상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늘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던 저에겐 이런 따뜻한 집밥이 너무나 특별했거든요. 꼭 아내가 음식을 잘해서라기보단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음식 이외엔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려고 했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나 부모 형제도 없이 할머니랑 둘이만 살았잖아. 그런데 당신 덕분에 매일 따뜻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당신이랑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삶이 꿈만 같아. 고마워. 나에게 이런 삶을 선물해줘서. 물론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집을 여전히 꿈꾸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만 제 곁에 있어준다면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한 여름밤에 달콤한 꿈을 꾸고 있던 걸까요? 결혼하고 3년이 지나자 아내는 어쩐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돈 모아둔 것 좀 있어? 있으면 나 50만 원만 줄 수 있을까? 50만 원? 당신 저번에도 30만 원 가져갔잖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처가댁에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무렵 아내는 자꾸 저에게 얼마씩 돈을 받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전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만 원 단위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괜히 쓸 일이 있겠지 싶어 사용처는 묻지도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어요. 하지만 저도 월급쟁이고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에 아내가 자꾸 돈을 가져가니까 약간은 곤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잔소리를 조금 했습니다. 아니, 당신 요즘 계속 나한테 돈 받아가는 거 알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같이 해결할 일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줘.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돈 쓸 때가 있다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몇 푼 달라고 했다고 안을 이렇게나 구박해? 내가 당신한테 이 정도도 요구 못해? 저는 아내의 갑작스런 큰 소리에 약간은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너무나 날뛰며 화를 내니 일단은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내 말이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내가 설마 당신을 의심하겠어? 그냥 나도 걱정이 되니까 물어본 거야. 혹시 당신 힘들까 봐. 하지만 제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채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더욱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밤마다 뭘 하는지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와의 대화는 이미 진작에 단절됐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당신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대체 요즘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뭘 하는 거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제발.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행동 하나하나까지 당신한테 허락받아야 돼? 왜 그렇게 화를 내? 난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당신 요즘
회사 출근을 하는 거야? 나 출근할 때까지 자고 있던데. 제가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를 변하게 만든 원인을 알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날 저는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을 했어요. 몸이 좀 안 좋기도 했고, 사실 아내가 출근한 건지 안 한 건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서니 다행히 집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휴, 그럼 그렇지. 내가 대체 뭘 의심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전 아내를 의심했던 게 살짝 미안해 오랜만에 대청소나 할까 싶었습니다. 한동안 아내와 냉전을 유지하면서 집안일에도 조금 소홀했거든요. 그렇게 집안 여기저기 쓸고 닦다가 저는 잘 들어가지 않던 옷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늘 같은 양복만 입는 편이라 옷방을 살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옷방을 정리하다 보니 구석에 있던 작은 책상 위에 아내가 쓰던 노트북이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걸 열어보고 싶더군요. 저는 살짝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면을 끄지 않고 닫은 것인지 열자마자 아주 요란한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어요. 그 사이트엔 수많은 숫자와 현란한 그림들, 그리고 잔뜩 쌓인 베팅 기록들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인터넷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박 사이트가 확실하더라고요. 아내가 로그인해둔 기록을 보니 입금한 돈이 상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던 것이었어요. 그제야 이제까지 이상했던 아내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자꾸만 돈을 요구했던 것도, 밤마다 몰래 깨어있던 것도, 밥을 먹지 않고 대화마저 끊긴 것도 모두 이 끔찍한 비밀 때문이었던 거죠. 아내는 제가 어머니의 도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뇨. 그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어디긴 회사지.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회사 아니야?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왜? 아낸 곧 죽어도 회사에 있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쯤하고 간뒀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아낸 얼마 지나지 않아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다 봤어.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고 솔직히 말해. 당신 혹시 도박 같은 거 해? 이거 당신 노트북에 로그인되어 있는 사이트 뭐야? 내가 우리 어머니 도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알면서. 아낸 제 입에서 도박 얘기가 나오자 안절부절 못하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자꾸 돈을 잃으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큰 돈을 넣게 됐어. 그 돈만 회복하면 정말 관둘 생각이었어. 아내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제 추궁이 계속되자 아내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까지 몰래 인터넷 도박을 하다 진작에 잘렸고 저와 아내가 이때까지 모아둔 돈도 다 날렸다고요. 아내와 영원을 꿈꾸던 미래가 알고 보니 도박의 늪에 빠진 한낱 모래성이더군요. 아낸 그날 밤새도록 울다가 화를 내다가 적반하장으로 회복할 돈을 빌려달라고 우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내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어요. 전 아내의 손을 잡고 오히려 빌었습니다. 우리 내일 병원에 가보자. 도박도 중독이라 분명히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여태까지 날린 돈은 아깝지만 우린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모을 수 있어.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낸 제가 잠깐 잠이 든 사이 이혼 서류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어요.
모든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를 챙겨서요. 제게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보이고 돈도 주지 않을 것 같으니 도망을 치고 만 거죠. 저는 가장 아끼던 가족에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사람에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하고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전 하루하루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어요. 대표님은 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몇 번이고 휴가를 내고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땐 다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회사가 재정적으로 크게 휘청이고 있었더군요. 동서가, 요즘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렵다. 아마 다음 주부터 직원들 대상으로 정리해고에 들어갈 거야. 나도 끝까지 함께 가고 싶었는데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 동석이, 넌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대표님은 어떻게든 직원들과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셨어요. 본인 집과 차도 진작에 다 팔고 듣자 하니 사모님 폐물까지 팔아서 직원들 월급을 해결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부도까지 막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제가 15년이나 다닌 회사는 한순간에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대표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어디론가 떠나셨고 저는 한순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40 초반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 전 열심히 사는 것밖에 몰랐는데 아내는 제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고 가족 같던 회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원망과 분노에 휩싸인 채 무작정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온통 아내의 흔적뿐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헤맸어요. 그렇게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사람들이 제게 노숙자라고 부르더군요. 그때 전 애초에 제 운명은 이렇게 모두에게 버려질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 좌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미 부모에게 버려져 이런 거리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하길 멈추고 공원 벤치에서 자고 혼자 몇천 원이라도 생기면 술을 진탕 사먹는 그야말로 노숙인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목숨을 이어나가야 하냐고 였습니다. 늘 한강 공원 벤치에 누워 멍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누군간 새벽부터 조깅을 하고 볕이 좋은 낮에는 3, 4, 5 모여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났죠. 저도 언젠가 아내와 같이 운동을 하고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신 그런 행복은 제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난 이제 저런 인생은 살지 못할 거야. 여유? 행복? 이런 거 원래 내 것이 아니었어. 나처럼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인간에겐 이런 생활이 더 어울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날엔 저를 빼고 공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 남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하늘은 저에게 저런 작은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더더욱 많은 술을 마시고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날도 술에 취해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느 날처럼 제 앞에 건강하고 멋진 청년이 러닝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달려가는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잘 뛰어가던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피를 토할 기세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숨이 넘어가게 기침을 하던 청년은 이내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전 아주 오랜만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청년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청년을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청년에게 달려간 전 곧바로 청년의 턱을 들어올려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제가 꽤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던 이유는 바로 전 회사 대표님 때문이었어요. 동서가, 나 고혈압 되게 심한 거 알지? 혹시라도 일하다 내가 쓰러지면 바로 심폐소생술 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니다. 이럴 게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겠어.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대표님은 전 직원의 업무도 시기하고 그날 하루 응급조치만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덕분에 전 꽤 자세하게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까지 배워두었죠. 그때 배운 대로 전 차분하게 청년의 가슴을 힘껏 압박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제 팔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살아야 해. 제발. 이봐요. 제발 일어나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으니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몰려와 119에 신고를 해주고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전 어떻게든 그 청년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어머, 어떡해. 안 일어나나 봐. 혹시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너무 무섭다. 저분이 계속 심폐소생술하고 계시니까 곧 일어날 거야. 아까 119에 신고는 했지? 그렇게 한참이 흘렀을까요? 기적처럼 청년이 컥 소리를 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 온몸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청년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실려갔습니다. 그때 이미 정신을 차린 청년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에게 다가가니 청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절 살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명함이라도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 그냥 근처에 있다가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이에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명함 한 장만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청년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순간까지 제게 명함을 달라며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저는 결국 주머니 속에 굴러다니던 예전 회사 때 명함을 건넸어요. 청년은 그게 무슨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듯 손에 그걸 꼭 쥐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점점 제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구급차를 보며 그제야 긴장이 풀리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청년을 살리면서 꽤 긴장하고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결국 살 떨리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그날도 술을 진탕 먹고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해롱거리면서도 계속 청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갔으니 무사히 회복했겠지? 아직 너무나 젊어 보이던데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며칠을 문득문득 청년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리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찾는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어서 핸드폰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거든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라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놀랍게도 얼마 전 쓰러졌던 그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아저씨께서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저 무사히 회복하고 병원을 퇴원해서 곧장 연락드려요. 그때 절 구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무사히 회복하셨다니 그걸로 됐습니다. 자꾸 거절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아니면 제가
명함에 적힌 회사로 찾아갈까요? 꼭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청년은 급기야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결국 전 그때 청년이 쓰러졌던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죠. 만나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거기로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청년은 정말 기쁜 목소리로 화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청년을 만나기로 하자 그제야 갑자기 제 몰골이 신경이 쓰이고 창피해졌어요. 너무 더럽진 않은지 혹시 냄새는 안 나는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왠지 초조한 마음으로 주차장에서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정 승용차 2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살짝이 옆으로 비켜났죠. 저런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라면 저 같은 노숙자는 싫어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때 제가 도움을 줬던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땐 운동복 차림이라 아주 어려 보였는데 막상 양복까지 차려입고 차를 끌고 온 걸 보니 누가 봐도 잘생기고 똑똑한 직장인으로 보이더군요. 청년은 절 발견하자마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혹시 오래 기다리진 않으셨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 혼자 온 게 아니라서요. 청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한 대의 고급 승용차에서 웬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가 아저씨 얼굴을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분이 절 살리신 은인이세요. 이분 아니었으면 저 할아버지 얼굴 다시 못 볼 뻔했다니까요. 청년의 할아버지란 노신산 정말 정중하고 품위 있게 절양해 고개까지 깊게 숙였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 할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손주를 살려주시는 일 제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하마터면 손주를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보낼 뻔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옆에 계시던 다른 분들이 119에 신고를 빨리 해주셔서 무사하신 겁니다. 전 그저 심폐소생술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인품이 좋으신 분이 겸손하기까지 하시군요. 여기 서서 이럴 게 아니라 식사라도 함께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제가 이미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두 사람에게 이끌려가다시피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예약해 두셨다는 식당은 정말 으리으리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고급 식당이었어요. 식당에서도 할아버진 정말 정중하게 절 대했고 청년은 절 기쁜 표정으로 계속 바라보았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전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마음이 앞서서 혹시 실례를 범했나요? 아, 이거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손주하고 전 정말 특별한 가족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네, 할아버지하고 전 세상에 단 둘뿐인 가족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할아버지께서 꼭 귀한 대접을 해드리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마세요. 할아버지와 청년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오래된 제 할머니와 저의 모습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죠.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아버진 하나뿐이던 외아들과 며느리를 잃으셨고 전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만 거죠. 그래서 오갈 것도 없는 절 할아버지가 맡아서 키우셨어요. 두 사람은 그러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 부부를 잃은 할아버진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손주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답니다. 부인께서도 오래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육아에 관해 물을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결국 할아버진 회사에 손자를 업고 다니면서까지
지극정성으로 손주를 돌봤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중견기업 대표님이신데 날마다 저를 업고 출근하시니까 회사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던 게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에게 절 맡겨도 됐겠지만 제가 할아버지랑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울 정도로 떼쟁이였대요. 아유, 그럼요. 얘가 보통 때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몇 시간이고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 손에 제 손줄 맡길 수 있었겠어요? 결국 다 클 때까지 제가 끼고 살았죠. 그러니 얘는 저의 전부고 저는 얘의 전부가 되었네요. 할아버진 청년이 손주이자 아들 같다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저런 미소로 절 바라보셨겠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청년 덕분에 따뜻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제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 부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수천 개나 있으니 뭐 대단한 건 아니지요. 그래도 나름대로 재정도 탄탄한 편이고 직원들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고요. 그날은 사실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어요. 간만에 여유가 생겨서 운동 좀 하려고 밖에 나왔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말았네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할아버지가 제 명함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명함을 보니 전에 꽤 좋은 곳에서 일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물음에 전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모든 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아내 배신과 이혼, 직장에서 실직, 가진 것 하나 없이 빈털터리가 된 지금까지 무척이나 힘들었던 인생을 저도 모르게 너무나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어요. 할아버진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진지하게 들은 후 다시 물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어도 그간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혹시 동석 씨가 괜찮다면 내가 하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이, 물론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예,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나 좋은 인재를 원해요. 실력보다도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내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동석 씨를 보니 우리 직원들에게도 내 손주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것 같군요. 동석 씨, 혹시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볼 생각이 있나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런 제안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런 회사 입사할 자격이 있나 저조차도 의심스러웠거든요. 혹시 연봉이나 복진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전에 다니시던 회사 경력을 인정해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마 업계에선 최상의 조건으로 모실 겁니다.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솔직히 이런 식사 자리 한 번으로도 충분히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젊은 날엔 그저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 며느리 한순간에 잃고 보니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더군요. 난 우리 손주 녀석이 아니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동석신 그렇게 귀한 제 손주를 살렸고요. 난 그런 은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어요. 우리 문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것도 다 동석 씨 덕분이니까. 할아버진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듯 문호라는 청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청년도 환하게 웃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제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아니 형님, 저도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아직 30도 안 됐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형님이라면
틀림없이 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저에게 정말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꼴이 노숙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에게 누구보다 멋진 영웅이시니까요. 이렇게 기적처럼 만난 인연들로 인해 제 인생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할아버지, 아니, 대표님의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대표님의 손자 문호환 사무실에서도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죠. 문호가 절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회사 밖으로만 나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며 저를 졸졸 따라다니곤 합니다. 한때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던 저였는데 이 회사에 와선 매일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석영님, 이번 주말에 별일 없으시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낚시하러 가시죠. 제가 기가 막힌 포인트를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라면 끓여주랴, 매운탕 끓여주랴 바쁘려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할아버지하고 둘만의 시간도 가져보는 건 어떠니? 에이, 할아버진 솔직히 저보다 형님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꼭 낚시 가요. 네? 가요. 가요. 한때 절망의 끝에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던 전 우연히 문호를 만났고 문호의 가족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제 인생 역시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호와 대표님에게 정말 깊이 감사드리며 살고 있어요. 역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가 봐요. 주저없이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렸던 제 작은 행동이 결국 이렇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전 요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덧 입사한 지도 3년이 훌쩍 흘렀어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제게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찾아왔답니다. 아내와 이혼 후 7년 만에 제게도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네요. 제 모든 아픔을 따뜻하게 안아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다시금 전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저보다 더 성숙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쑥스럽지만 저 곧 6월이면 새 장가를 갑니다. 대표님과 문호도 저의 새 출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형님, 결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형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뭔들 못 사겠어요. 아이고, 그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 진짜 형님은 항상 절 애취급하신다니까요. 진짜 말씀만 해주세요. 냉장고? 세탁기? TV? 아니면 3개 다 사드릴 거예요? 저는 잔뜩 신이 난 문호에게 마음만 받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제가 받은 건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전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쓸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냥 여러분께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가족끼리도 다투고 배신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저도 가족과 헤어지고 다투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도 준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디 제 사연 재밌게 들으셨길 바라며 이상 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